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의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일본 상선도 최초로 빠져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의 5000 TEU급 크리비오의 이동 경로를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이란 해안선을 따라가다 현지 시간 3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오만 무스카트 쪽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은 기존 수로가 아닌 이란이 지난달 13일 개설한 이른바 안전통로입니다. 전쟁 이후 프랑스 그리고 서유럽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선사와 프랑스 외무부는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도 전쟁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걸프 해역에 머무는 선박은 3일 오전 7시 현재 45척이라고 말한 만큼 이 배는 그 이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썼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17일 일본 선박의 안전을 이란 측에 요청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럴 용의가 있다면서 협의를 개시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해운사 역시 이번 통과와 관련된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지만 이란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선박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은 26척에 한국인 선원은 180명에 이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란을 향한 외교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도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결의안을 현지 시각 4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해협 통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해협 통과를 원하는 걸프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작성했습니다. 애초 결의안 초안에는 통상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의식해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구상하던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의 군사연합체도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란은 오히려 도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감시를 위해 오만과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며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3일 연속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의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는데 필리핀은 비적대국으로 지정되기 위해 이란과 오랜 회담을 거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선별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적 압박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궁지에 몰렸죠. 반대로 이란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속사정은 어떨까요? 하르그선 방어에 배수의 진을 치며 민간인 자원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12살 어린이들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으름장 뒤 미국은 이란의 주요 다리와 고속도로 등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We have our eyes on key targets.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이란도 빅테크 기업들을 타격하며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ا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در تداوم ضربات و سیلی‌های محکم و غیرقابل تصوری که تاکنون خورده اید منتظر اقدامات کوبنده‌تر، وسیع‌تر و ویرانگر ما باشید. 이란은 전면전 준비에 착수한 거로 보입니다.
미군의 상륙 작전이나 급습 등 다양한 지상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최대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 섬에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섬 곳곳에 터널을 파고 미사일과 탄약을 배치하고 해안선을 따라 기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당시 펼쳤던 전국민 동원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희생을 뜻하는 잔파다를 내세우며 자원병 수백만 명을 모집하는 중인데 12살 어린이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با توجه به اینکه سنینی که حضور پیدا می‌کردن و مطالبه می‌کردن که می‌خوان حضور پیدا کنن ما این سن رو روی 12 سال به بالا آوردیم یعنی الان برای بچه‌های 12 ساله 13 ساله می‌خوان حضور پیدا کنن در این فضا. 어린이들은 요리와 의료 지원, 검문소 근무 등에 배치되는데 미국의 이란 인권 활동가 협회는 최근 검문소 근무 중인 어린이들이 숨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렇게 중동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관련한 모든 나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과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 이란이 영내 주요 교량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교량을 폭파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국가들의 교량을 거론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압둔 교량과 킹 후세인 교량, 다미아 교량을 지목했습니다. 암만 시내에 위치한 압둔 교량은 YTN 취재진이 하루 수차례 지나온 곳으로 이란의 위협에 따라 오늘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암만 상공에서는 이란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부상자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가 영내 미국 대학시설과 빅테크 기업, 미군 병력이 체류 중인 호텔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여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당국자는 공격당한 곳이 바레인 통신회사 바텔코 본사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당국도 혁명수비대의 주장은 조작됐다며 데이터 센터 피격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걸프국들의 주요 에너지 시설도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정유 공장과 발전소가 이란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가스 시설도 공격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미국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하는 동시에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추가 공습을 벌여 자국을 겨냥한 공격을 계획한 헤즈볼라 대원 1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경제적인 여파도 전 세계를 덮치는 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만약에 이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정유업계가 떠안아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란은 통행세를 부과해 해협을 사실상 톨게이트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호국 선박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거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적재량이 200만 배럴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선박 한 척이 해협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통행료는 3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한 중동산 원유는 7억 배럴, 유조선 350척 분량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 정유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동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수송 단가와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전 세계로부터 원유 수송 단가 차이가 1.12달러 정도 되거든요. 원유의 그 수송 단가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통행료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기름값은 리터당 10원가량 더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로 공급가는 일정 기간 조정되겠지만 결국 그 부담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석유를 쓰는 온갖 나프타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들 가격들 등 공산품 가격들 역시 상승하는 게 불가피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로 통행세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지는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수급 통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상 물류에도 차질이 생겨 수출 기업 피해가 현실이 됐습니다. 백길이 막힌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안전 인접 국가를 통한 육상 운송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물류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자리한 물류 창고입니다. 선박에 싣고 세계 각지로 보낼 수출 화물이 가득하지만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전에는 이 창고에서 가전제품과 기계 장비 등 수출품으로 일주일에 컨테이너 10개 분량을 채워 배에 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중동 수출이 힘들어지자 지금은 화물 운송 요청이 사라졌습니다.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입니다. 두바이항을 거쳐 바레인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중동행 백길이 끊기면서 이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항로가 막힌 호르무즈 해협 대신 오만 등 인접국가 항만에 화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막혀버린 바닷길 대신 육상 운송을 시도하기 위해서인데 운송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포트에 지금 컨테이너를 강제 양화하고 수입자들이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 물류비까지 오르는 탓에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로로해서 운송을 하는 것은 가능을 한데 요율이 굉장히 비싸졌고 또 이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이쪽에 추출을 하고 싶은 그런 수출 기업들이 계속 있느냐의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정세가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길에 차질이 생긴 우리 기업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이렇게 치솟고 있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 앞은 연일 문전성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차량 행렬에 인근 상권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에 막혀 좀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버스 승객들은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에 타고 내립니다. 주유소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7시간째입니다.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로 근방에서 가장 싸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차량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장사가 잘 되면 좋으련만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도로 혼잡에 손님 맞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냥 앞을 딱 막아요. 그러면 이렇게 30분씩 기다리고 1차선에 차를 안 비켜준다 이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차가. 어쩔 수 없이 딴 데 가서 식사를 한대요. 미안하다고. 매출이 주말이 제일 많은데 주말이 좀 줄었어요. 그래갖고 한 100만 원 정도씩 줄였어요. 저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해당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점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관리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주유소에 몰려드는 차량이 가게 앞을 막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주길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청에 접수된 민원도 여러 건. 하지만 경찰도 지자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단 입장입니다. 주유를 위해 줄선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보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서 버스에 승하차하는 건 위험한 만큼 차들이 정류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다 보니 식당 주인들이 종일 경광봉을 들고 가게 앞에서 교통 안내에 나서는 상황.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름을 찾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자칫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교역과 투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양국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동북아 주요국인 한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 핵심국인 프랑스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담 결과 공동 언론 발표에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 사태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등 지역에서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핵심 쟁점은 중동 전쟁과 추가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매표 추경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 대응 덕분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힘을 실으면서도 앞으로도 원유 확보와 사재기 방지 등에 선제 대응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잘 대응해준 덕분에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제기된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동조가 의심된다 날을 세웠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 반면 국민의힘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으로 재정 중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예산안에는 전쟁과 상관없는 선심성 품목이 잔뜩 포함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선거 추경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민석 총리는 여유를 곁들여 일축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염두에 선거 추경이다, 매표 추경이 아니냐라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정책 질의를 거쳐 오는 10일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구상이지만 전쟁 추경과 전쟁 핑계 추경 사이 접점 찾기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좀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결정에 불복해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주 의원은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관위는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예상 밖의 기각이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에 대한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결정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컷오프 결정 당위성을 인정하자 주호영 의원은 공천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잠시 뒤 공관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유지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낸 재심 청구까지 연이어 기각한 뒤 기존 그대로 6인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출마할 거라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관위회의 같은 결정에 이 전 위원장은 시민 경선을 통해 선택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희망자는 오는 일요일까지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계획이 없는 거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 헤매는 사이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를 필두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당과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김 전 총리 경고에도 괴념치 않는다는 듯 단수 공천장으로 화답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선정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예고한 데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보수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그냥 엑스코라는 아무 이름 없는 전시관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박정희라는 자부심을. 여당 공천 작업도 마냥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 아니냐며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싸늘하게 맞받았습니다. 김관영 지사도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민주당은 최고치를,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과 연령대에서 열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에게 공천 내용이 더욱 뼈아파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격돌했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어제 열린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정원호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을 겨냥해 실제 재건축 조합원들이 원할지에 문제가 있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은 걸린다며 현실성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2만 3천 호 공급 공약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2026년 공공임대 총량이 2만 4천 호가 넘는다며 임기 4년에 걸쳐 이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청년주택만 2만 3천 호이고 전체는 14만 세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또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한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전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죠. 헌정사의 물줄기가 또 한 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파면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권력의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구속이 깜짝 취소되며 용산 복귀 꿈을 부풀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꼭 1년 전 오늘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후 거물 정치인들의 운명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응원봉 물결, 빛의 혁명을 앞세워 60일 짧고 굵은 조기 대선 레이스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탄핵소추단장으로 계엄 심판에 앞장섰던 정청래 의원은 싸우는 당대표를 표방하며 거대 집권여당의 간판을 꿰찼습니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속 시원하게 당대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김민석 의원은 새 정부, 행정부의 2인자가 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복역 8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두 번째 탄핵을 당한 보수 진영은 지리멸렬, 정치적 입지가 곤두박질 친 건 물론 수사와 재판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77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고 윤핵관으로 불린 국민의힘 실세들은 숨지고 구속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탄핵 찬성에 앞장선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미운털이 박힌 끝에 제명됐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몰락하다시피 한 진영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국회 입성 3년 만에 제1야당을 접수했지만 징계 정치와 윤어게인 노선 등으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고립무원 신세입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핵은 대통령 한 명의 퇴장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쥐고 독주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은 탄핵의 강을 건널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필리핀의 마약왕 박광렬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광렬이 판매했거나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마약류 규모가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박광렬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약류 밀수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지 9일 만에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습니까? 국내외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습니까? 경찰은 박 씨의 마약 판매 시점을 필리핀 교도소 탈옥 이후인 2019년 11월로 특정했습니다. 현지 교도소에서 알게 수감 동기로부터 마약 유통 방법을 배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구매자와 1대1로 접촉하고 아이디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공범들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엔 소화전 등의 약물을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좌표를 보내주는 던지기 수법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거래로 현금 9억여 원에 비트코인 57개, 현재 기준으로 58억 원어치 수익을 내며 불과 1년 만에 이른바 마약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광고와 판매, 던지기 방식의 마약 유통 방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불과 1년 사이에 소위 마약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필리핀의 3층짜리 풀빌라를 빌려 생활하던 박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교도소로 옮겨진 2022년부터 마약 유통을 재개했고 매달 한두 차례씩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만 파악된 마약류만 68억 원 상당, 유통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등 17.7kg까지 합하면 전체 범행 규모는 13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박광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90여 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 박광렬은 필리핀에서도 메신저로 국내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마약 유통망을 치밀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혐의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 적용하고요. 공범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광렬과 조직원의 대화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 조직원은 자신이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지, 또 어떤 마약이 얼마나 압수됐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다행히 자신을 판매책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수사 상황과 대응책을 일일이 보고받으며 총책으로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숨기고 판매하는 역할과 계좌, 가상자산 관리 담당까지 15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경찰의 연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단순한 마약류 판매를 넘어 치밀하게 하위 채널을 관리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범죄 단체 조직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한 명의 중간 판매책이 근거되어 다른 중간 판매책들이 연속적으로 근거될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 상호 간의 실체 접촉을 금지하였고, 경찰은 또 조직원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공범 236명에 더해 관련자 30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박 씨의 조카가 국내 유통을 주도한 정황도 확인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연예계,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중저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일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2주 연속으로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추가 압박책을 내놨는데요.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신대방동 1,300세대짜리 아파트. 6억 원까지 최대한도 대출이 가능한 15억 미만 아파트로 동작구에 살고 싶은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이에 지난 1월까지 13억 초반대에 팔리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세대의 호가도 계속 올라 15억 5천만 원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0평대는 지금은 15억 5천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거래는 찾는 사람들은 한 14억 정도 초반 정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가 모인 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 속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다시 꿈틀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가격 상승폭을 보면 성북과 서대문, 강서구가 0.27%로 제일 높았고 관악구와 구로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한때 상승세가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 값의 오름폭은 전주의 2배인 0.12%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돼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추가 압박책을 내놓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한 만큼 급매물이 더 풀릴 수 있다는 예측은 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매물이 더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의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이미 대다수 소진된 상황이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전체 다주택자에 비해서 훨씬 모수가 적습니다. 이런 현상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7월 세제 개편을 앞둔 가운데 최후의 카드로 언급하던 보유세 인상을 꺼내드는 상황까지 오게 될지 시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벚꽃이 만개하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남해안에도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남해안은 앞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낮에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3도, 그리고 청주가 10.6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과 청주가 18도, 대구 19도, 창원은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내일은 낮 동안 맑겠고요.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이 돼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